예,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논란을 거치며 공식 후보 등록 절차를 마무리한 김문수 후보는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서 내란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 또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이어서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후 6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고요. 3자 구도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지금까지 변수도 참 많았지만 앞으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상적인 대선이라면 수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통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나 또는 정책 또는 비전들이 조금 나오게 되는데 예. 이번 대선 같은 경우 조기 대선이 어떻게 또 탄핵 대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핵이란 이슈 때 나머지 정책이나 비전 이런 것들이 조금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 보고요. 아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마 첫 유세를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는 건 결국은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때 그리고 그때 나왔던 것처럼 아마 이 광장의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마 이번 대선을 탄핵이라는 그 이슈로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상황 같고요. 특히 그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분명한 어떤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선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내란죄는 끝나지 않았다. 이번 결국은 대선도 결국은 탄핵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이슈를 계속 들고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법권이 아무래도 민주당에 지금 굉장히 넘어가 있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보면 굉장히 줄탄핵이 이어지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행정 권력까지 넘어가게 되면 입법 권력, 행정 권력 다 넘어가고 특히 대법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어떤 민주당에서도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기본틀이 무너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어떤 독재를 막기 위한 그런 대선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아마 컨셉으로 나가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 개혁신당이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지켜보는 좀 재미가 있는데 어쨌든 만 40세가 되면서 첫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특히 40대 기수론이 YS 그리고 이후로 처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래 그리고 세대 교체, 특히 보수 교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아마 이번 대선에 임하게 되고 아마 저는 아마 이번에 3명의 후보가 3자 아마 TV 토론을 통해서도 상당히 조금 흥미진진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준석 후보도 나름대로 차세대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이번 대선은 결국 컨셉은 결국 탄핵에 대한 심판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탄핵에 대한 심판 이슈 좀 짚어주셨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계엄 문제, 탄핵, 그다음에 내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12월 3일부터 진행이 돼서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으니까 거의 4개월 동안 상당히 대한민국이 혼돈에 빠져 있었었고 4월 4일 이후에 2달 만에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이 탄핵과 파면, 내란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냐 부분이 가장 주 관심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한 선거 프레임, 선거 구도는 내란 문제에 대한 각 정당 후보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 오늘 당장 파면당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면서 그렇죠. 선거의 주요한 하나의 행위자로 등장을 했던 측면이 있고 또 내일은 어떤 일이 있냐면 재판 과정에서 그 카메라에 얼굴이 나오게 되고 기자분들이 아마 질문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첫 어떤 선거운동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맞물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내란 문제가 중요한 선거 프레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가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TK, 보수 지역 또는 보수적 유권자들 같은 경우 이번 6월 3일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그 헌정 수호 세력의 대연대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하자라고 어떤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그런 호소가 국민들 또는 또 보수적인 지역, 합리적인 보수층들까지 호소력이
다가게 된다면 상당히 큰 격차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격차가 났을 때 차기 정부가 조금 힘을 갖고 어떤 개혁적 과제나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 가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번 선거를 좀 지켜보시면 유권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자세히 이 선거를 갖다가 해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께서 이번 대선 관전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전국을 순회하는 경청 투어를 이 전남에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어떤 전략으로 보고 계십니까? 또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오랫동안 중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을 표방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합리적 보수까지도 포괄하겠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다. 경제도 안 좋고 민생도 안 좋은 상황인데 미국의 트럼프발 관세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냉전적인 세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사구시와 실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본적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제3차,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되면 고도로 숙련된 지식 노동자들은 많이 필요한 반면에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겠죠. 예. 그럼 더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면 사회적인 통합과 화합이거든요. 근데 통합과 화합을 할 수 있는 건 이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실사구시와 실용을 강조해야지만 가능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구 구성 비율도 많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응집된 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실용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이념과 지역의 대결들을 벌이는 과정으로 가는 것만이 앞으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제기하면서 조선시대 정약용,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DJ라고 하는 두 분의 생각들을 본인이 리더십으로 발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제기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6월 3일 날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민생과 실용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전략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경청 투어를 통해서 전국 순회라는 경청 투어를 통해서요, 사실 좀 잘 준비된 후보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후보다 해서 아마 다른 당의 대선 주자와는 상당히 조금 차별화된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경청 투어가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을 위한 방탄 투어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김대중 선생이나 정약용 선생을 언급한 과정에는 보면 그 두 분이 상당히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김대중 뭐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독재 정권에 맞서다가 어떤 사형을 언도받기도 했고,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적에 의해서 우리 전남 강진에까지 유배를 당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이 아마 그동안 갖고 있는 마지막 어떤 뭐 리스크가 사브 리스크인데 그 사브 리스크를 정치적 박해라는 프레임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이번에 그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내렸다는 건 그 두 분하고 좀 다른 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번에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내린 건 결국은 어떤 허위 사실이라는 부분으로 아주 뭐 교양 있게 이렇게 포장이 돼 있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공직선거에 나오는 분들은 적어도 유권자의 선택에 방해를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 유죄 어떤 취지의 어떤 파기환송의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으로 아마 김대중 선생이나 정약용 선생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아무리 어떤 정치적 박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 또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해서 마치 골프를 안 친 것처럼 거짓말하고 유권자를 속였다는 그 거짓말 후보라는 거, 그리고 유죄 후보라는 거, 그 사실은 변동이 없다. 그래서 아마 이번 대법원에서도 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부분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나름대로 아마 기준점을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요, 경청 투어를 끝내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된다, 내란에 대한 석고대죄가 먼저다, 이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상식적인 요구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국회에 총을 들고 그다음에 장갑차를 몰고 헬기를 동원해서 국민들 그리고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려고 했던 행위였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5월 3일 날 전당대회에서 뽑혔는데 후보인 듯 아닌 듯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5월 11일에 와서야 후보가 된 거예요.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게 22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가 해왔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일제세 때 우리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 했더니 일제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들. 그러니까 매우 친일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었고 본회의장에서 다른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다 일어서서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꼿꼿이 앉아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또 아까 또 말씀드렸던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에 들어오기 전에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구구적인 정당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적인 정당들의 사고방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들을 밝히는 게 선거운동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검증이 시작됐는데 민주당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내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소위 그 후보는 여전히 내란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란을 인정한다면 그 당과 그 후보는 내란 정당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털고 가시라고 제가 오히려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일 좀 부탁인데 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를 확정을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반 이재명 빅텐트 전략 뭐 계속 유지할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뭐 빅텐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김문수 후보가 첫 이제 중앙 선대위를 오늘 처음 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또는 뭐 한덕수 후보의 어떤 후보 교체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뭐 이 단일화 논란 때문에 사실상 선거 준비에 대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지방선대위도 구성이 안 돼 있고 또 유세 차량에 대해서 후보자의 사진을 래핑하는 것도 지금 덜 돼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아마 지금 내일 당장 뭐 이 선거도 시작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그 과제부터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빅텐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이준석 후보인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단일화는 없다는 얘기를 수차례 정말 예.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단일화 스토킹이라고 할 정도가 되는데 저는 아마 그러한 어떤 빅텐트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뜬구름 같은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은 당내에서 어떤 분란된 상황을 이제 통합적으로 모아서 이번 대선에 조금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다만 김문수 후보가 지금 맞닥뜨리는 어떤 당내 상황이 조금 녹록치는 않아 보이는 게 어쨌든 후보 교체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한동훈 뭐 측에서 보면 뭐 김문수 후보가 계속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또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또 친윤계에서는 후보 교체를 그동안 주도해 왔는데 이 친윤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했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감정적인 앙금은 또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내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돼야 되지만 당내에서 지금 총력적으로 전사적으로 지금 대선 후보에 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굉장히 조금 나홀로 대선 운동, 굉장히 외로운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내에서 어떤 통합하고 아마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문수 대선 후보 체제가 닻을 올리긴 했지만 불완전한 동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당내 갈등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 걸로 보세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요. 저는 한동훈 후보도 좀 만나야 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지금 선대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이 탄핵 대선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명확한 입장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강을 넘지 않고서는 저는 뭐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 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조금 정리를 하고 방금 얘기도 해주셨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나름대로 중도층 또는 무당층을 향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선 전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 또 여쭤보겠습니다. 중도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인데 이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탄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뭐 반 이재명 빅텐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에 샀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텐트를 칠 공간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빅텐트를 만들 만한 사람이 없어요. 공간도 없고 큰 텐트도 없는데 이걸 치겠다고 얘기하는 건 선거운동 하지 않겠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명분을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란도 사과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인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도 옹호하면서 예. 반 이재명이라는 기치를 들면 국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보면 소위 새벽 2시 반에 후보자 공고를 내 하고 3시랑 4시 1시간 동안 등록하게 해서 32개 서류를 내게 하고 거기에 한덕수 후보만 입후보가 돼가지고 단독 후보가 된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면 중도층이 이런 정당과 이런 후보에게 표를 줄 턱이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들의 가장 큰 앞단의 문제는 탄핵과 파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들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과 지금까지 계속 중도에 계시는 유권자층들이 왜 국민의힘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상식적이며 반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해왔다라고 하는 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반성과 그다음에 비전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파면당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 이런 문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전 중도층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모든 선거운동의 처음과 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드려볼게요. 국민의힘이 이 단일화 과정에서 내용을 겪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의 완주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10%가 넘지 않게 되면 돈을 갖다가 뭐 다 예를 들면 반환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나 15% 정도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공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합리적인 보수층들 같은 경우가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을 것인가? 예. 투표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이거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준석 후보에게는 저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이것을 오판해서 소위 반 이재명 빅텐트라고 하는 영역으로 그 본인의 선거운동의 방향을 잡는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내용 자체가 자기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준석발 합리적 보수의 비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의 입속을 챙기거나 미래를 위해서 행보를 계속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반발도 못 나갈 거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 같은 질문 좀 저는 드려볼게요. 뭐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기대했던 뭐 많은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에 대해서 이 김문수 후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망한 게 있고 특히 또 그 한밤중에 어떤 후보가 교체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예. 현재 보수가 지금 다 힘을 모아서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수가 분열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분열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분열된 상황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정치적 반성이 분명히 볼 게 분하고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국민의힘의 전직 당대표도 지냈지만 지난 총선을 통해서 본인 이름을 내건 당을 만들어서 성공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준석 후보가 아마 이번에 빅텐트라든가 단일화 없이 아마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다만 이준석 후보가 보면 이번에 중요한 것이 대선에 가면은 TV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인데 이준석 후보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젊음을 강점으로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 보여준다면 저는 뭐 두 자릿수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아마 차세대 국가 지도자 이미지도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성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 그리고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좀 더.